네, 뉴욕에서 런던에서 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봤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AI 거품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산업을, 우리 기업을 바꿀 AI 혁명이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인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젠슨 황의 어닝콜 보셨죠?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평가를 해야 될 것은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정말 중요한 기업들은 많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주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이런 주식의 방향도 결정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고 있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도를 그리면서 만들어져 갈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주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투자자로서 분들에게도 투자 가치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의 지금 이 방향타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젠슨 황의 GPU가 없었다라면, 또는 엔비디아의 GPU가 없었다라면 지금 이 AI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혁명을 가능케 했던 이 GPU를 만들고 있는 H100과 그리고 앞으로 블랙에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크게 뭐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락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건데요. 뭐 저희가 오늘 주식을 뭐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저는 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실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는 저희가 좀 예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닝콜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이 조금 드러났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AI판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네네네.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일단은 실적 전체는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치보다 좋긴 한데,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IB라고 얘기하는 기관 투자주들의 컨센서스는 이번에 2분기 매출이 287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00억 4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0.64달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0.68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넘어섰는데요. 이건 컨센서스라는 건 월가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전체 매출의 2분기 때도 1분기 때도 나오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엔비디아는 명명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H100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중국에 판매되는 H20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AI 칩이죠.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88%. 88%.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번에 젠슨 황이 끝나고 나서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제 또 인터뷰를 또 어닝콜 바로 이어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젠슨 황이 구두로 밝힌 거에 따르면 88%의 매출 중에 45%가 미국의 빅테크 5가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개 기업이 이 어마어마한 매출의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젠슨 황은 다각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이 구매처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소바이린 AI라는 걸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사업적인 다각화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명확한 것은 이 빅테크들, 이 빅5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수요를 줄여버리면 우리 충분히 이제 다 샀다. 그럼 엔비디아 매출은 45%의 데이터 센터 전체가 88% 중에서 거의 50%니까 40%가 날아가는 거니까 전체 매출에서도 한 30몇 프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난 리스크이기도 하네요.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이런 빅테크들의 수요가 몇 년도에 끝날까? 2026 혹시 2025년까지는 가겠지만 2026년에는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뭐 좀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2023년 작년 2분기에 1분기 대비 200%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놀라운 막 20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1년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거보다 지금 요번에 약 122%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 이제 200%씩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워낙 점법을 했으니 점법을 한 상태에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325억 달러, 300억 달러를 넘은 거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325억 달러 정도 나올 거라는데, 컨센서스는 317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조금 초과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300억 달러, 300억 4천만 달러에서 325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점법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증가하는. 근데 이것만 해도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률과 이 정도의 그 성장률을 매전. 근데 이 기업이 하필이면 엔비디아라는 거죠.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더 할 거라. 왜? 지금 AI 시대를 가능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이제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쟁점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젠슨왕이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블랙웰, 그러니까 새로운 그 블랙웰 칩이 이게 생산 과정인지 기술적인 뭔지 모르지만 결함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막 떠들썩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었나요? 네네, 거기서도 답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계의 잘못이 아니라 생산의 잘못이다. 설계와 생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렇죠. 거죠?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네네네. 생산은 TSMC가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가 잘못되어 있다. 마스크는 뭐죠?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즉 웨이퍼 위에다가 이걸 딱 붙이고 그거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자르고 조립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르고. 그때 이 웨이퍼 위에 마스크라는 걸 붙이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붙여서 생산하는데 원래대로 수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 부분에서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이 마스크를 붙이고 웨이퍼를 만드는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율이 떨어졌다는 거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율, 여러분들은 이제 수율이 만약에 50%라면은 100개를 생산했는데 50개는 쓸 수 있고 50개는 못 쓰게 된다는 건데, 이 수율을 높여내서 반도체에서는 수율이 100% 가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미세 공정이 정밀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율을 높여낼 수 있도록, 수율의 수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젠슨왕이. 이 수율을 높여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3분기에 예정됐던 것을, 일부 보도는 저도 한번 여기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로이터나 이런 데서는 2025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저도 여기 나와서 그렇게 긴 기간으로 가면은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매출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젠슨왕이 이번에 올해 4분기 내에는 대량 생산 들어간다. 이미 일부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임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이것도 불안감을 잠재워 준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한 3개월은 더 연기될 것 같아요.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주가는 폭락했을 거고요.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블랙웰도 계산대로 생산된다. 그리고 블랙웰의 효율성이 매우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 박사님이 지난번에 나와서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사실 괜찮은 상태다. 블랙웰은. 그러네요. 그거 이외에 또 이런 이 논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AI 칩이 계속 팔릴 거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답이 있나요? 그것도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동일한 퍼포먼스를 더 적은 에너지로 낸다, 블랙웰은. 그리고 또는 동일한 에너지를 냈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젠슨왕이 이제 구두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것은 순행식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열이 나면 사실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열이 나는 것을 식히는 데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을 많이 하면은 발열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공냉식, 즉 공기에 의해서 차가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을 쏴줘서 이거를 식혔다라면 여기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이 블랙웰에 식힌다라는 게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에어컨 트는 것보다 물을 보내는 게 훨씬 효율성이 근데 좋은가 두 가지를 보죠? 다 하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냉식만 하다가 그러니까 순행식과 공냉식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그래도 에어컨을 덜 써도 되니, 그래도 되니 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블랙웰이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H100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그냥 퍼포먼스 대비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진 거지. 네. 블랙일 자체는 H백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콥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자동차만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다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이런 건 아리백에 들어가 있고 일종의 넷제로잖아요. 아리백도 여러분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못 쓸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리백이라는 것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그 대신 그걸 사갖고 와야 되니까 비용이 비싼데 그렇죠.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마켓 베이스드 방식이 있고 로케이션 베이스가 있는데 마켓은 뭐냐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예를 들면 뭐 펜실바니아에 데이터 센터가 많아요. 거기에서의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좀 써요. 근데 너바다 이런 데는 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텍사스는 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또는 요즘은 어디까지 가냐? 노르웨이에서 사오고 아,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사오고 아. 이거는 이제 마켓 베이스 시장에서 사갖고 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제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90년도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너무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넷제로로 재생에너지로 가야만. 재생에너지 내가 어렵게 투자해서 만들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사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도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사오지 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가격을 논의하는 곳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 로케이션 베이스로 가야 된다. 네네네. 즉 한국에서 만약에 이걸 하면은 한국에서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 아리백으로 가야지 이거를 인도에서 사갖고 오고 중국에서 사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네네네.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에너지 부분은 계속 첨예한 논쟁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당장 뭐 내일 재생에너지로 바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액침 냉각하고 뭐 공냉식으로 순냉식으로 좀 병행하고 이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는 이건 전혀 아니다. 아닐 에너지 것이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짜 크리티컬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빅테크들이 그렇게 많이 AI 칩을 사간다는데 얘네들 수요는 진짜 계속 되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은 다각화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습니다.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래서 다각화를 하면서 수버른 AI 이건 뭐냐면 인도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또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자신네들의 통신사를 위해서 뭐라고 써냐면 젠슨왕이 되게 멋진 표현인데 천연 자원 같은 거다. AI 천연 자원. 그러니까 각국마다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을 투자하고 채굴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지금 나름대로의 AI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H100 칩을 계속 사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니까 빅테크들이 다 사가는 거지. 빅테크의 수요가 계속 될 거고 1차적으로 이제 젠슨왕이 보기에서는 두 번째는 빅테크의 수요 말고도 공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TSMC의 과정들이 늘어나면 지금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작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국가가 보조금 지금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최소한 AI에 대한 그 지역의 데이터로 그 지역으로 뭐 언어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고 생성 AI의 어떤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빅테크들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천연 자원이라는 천연 자원 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각 국가들이 사가고 있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예를 들면 요즘 네이버도 여러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소베른 AI 그걸로 해시태그 다 걸어놨어요. 네, 맞아요. 그걸 위한 것은 뭐 아직까지는 정해진 국가가 보조금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으로는 H100을 사올 수 없으니 너무 고가이다 보니 또 블랙엘은 더 비싸거든요. 블랙엘은 몇 개 하면은 페라리 가격입니다 한 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갖고 페라리 한 대 얼마예요? 1억이 넘죠. 1억 넘어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1억. 네네네. 그래서 페라리가 한 3억 될 거예요. 그래요? 블랙엘은 그 정도 가면 됩니다. 레그로 같이 다 만들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칩 두 개 이렇게 이어 붙여 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더 비싸겠네요. 그거에다가 HBM 들어가 있고 여기에 VB 링크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렉으로 하면은 렉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거거든요. 네네. 이 렉 하나가 페라리 가격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칩입니다. 이거를 일반 기업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소베린 AI 부분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 헬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사업은 하지 않지만 일정의 이런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그 AWS라는 거에 일정 부분을 칩을 공급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저기 엔비디아가 쓰겠다. 이 클라우드망에서 자기네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는 인공지능 파운더리가 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칩의 반도체의 파운더리는 TSMC잖아요. 네네네. 설계는 저기 뭐, 엔비디아가 하고 하고. 이런 데서 하면은 생산은 TSMC가 하는 네. 것처럼 이제는 자기네들이 주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A라는 기업에서 네. 인공지능 좀 만들어줘.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업도 비전도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잘 못 만드시는데 우리가 컴퓨터 칩도 대량으로 확보했고 우리가 클라우드도 학습했고 우리도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좋거든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하드웨어 기술자보다 엔비디아가 더 많습니다. 야.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우리도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 모델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파운더리도 되겠다. 이런 식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밝혔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볼 땐 그거는 이제 미래 계획인 거고 네. 이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매출 규모를 유지해주거나 더 크게 만들어질 것인가. 예를 들면 연간 지금 분기별 300이면은 연간 12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매출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언제쯤 2천만 달러를 갈 것인가. 2천억 달러를 갈 것인가. 2천억 달러를 2026년에 가져야 된다고 기대하고 그래야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가 연간 매출이 지금 1200달러에서 2천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때 주가는 더욱더 폭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다각화를 한다고 해서 2천억 달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한 해 한 4-50%씩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 신제품 블랙웰 칩은 네. 잘 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심각한 설계 결함은 아니고 네, 저는 생산이 그렇게 될 봐요. 거다. 돈은 네. 나올 거다. 네네네. 왜냐하면 수요가 그럴 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지금 엔비디아는 철도를 깔고 있는 거예요. 철도를 그럼 깔아봤더니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의 철도를 깔았더니 한국에서도 수바리네 우리도 철도 깔게. 일본도 우리도 철도 깔게. 뭐 영국도 우리도 철도 깔게. 뭐 독일도 깔게 이러면서 철도가 얼마나 깔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만 깔아요. 우리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고속철도로 가자. 그래서 서울과 부산 연결했더니 당연히 광주도 나야죠. 이제는 곳곳을 연결하잖아요. 철도의 망이 턱도 촘촘해지는 것처럼 AI의 철도는 대단히 좋아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여러분 있습니다. 철도 위의 차량은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고속도로를 놓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고속도로에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라기보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철근을 철도에 들어가는 철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근로 실제로 레일웨이 기차 철도를 만들고 있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 빅테크들이죠. 언어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업들이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챗GPT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이 흔히 말하는 철근이라든지 철도에 들어가는 쇠를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철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 외에 수많은 차량이 다녀서 통행세 내야 되고 고속버스 다녀야 되고 관광버스 다녀야 되고 KTX 다녀야 되고 SRT 다녀야 되고 떼제베 다녀야 되고 신칸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소비자들이 거기다 타고 다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돈 내고 이건 타고 다녀야 이게 되죠.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비하면 앱입니다. 앱. 네. 수많은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챗GPT가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가 나와서 이 서비스가 지금 앱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500개로 5만 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500만 개가 있습니다. 앱이. 물론 다 500만 개가 다 팔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돈 붙일 때도 이제는 은행 갈 일 없이 다 스마트폰 하시고 물건 주문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음식 주문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친구 연락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아시죠? 모든 네, 경제가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경제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앱의 시대가 AI 서비스 시대로 전환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AI 시대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도 있겠다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딱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 바로 전에 AI 거품론 다뤄주셨잖아요. 네네네. 몇 주 전에. 그때 얘기 나왔던 제일 큰 게 네.
사실 이거 AI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빅테크가 수십조 원이고 난리가 생겼다. 이게 AI 거품론에 처음에 나왔었어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네.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이게 저는- 시사점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요번에도 나왔지만, 엔비디아도 저 젠슨랑도 인정하지만 지금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메타하고 구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그건 스스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카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과잉 투자를 하는 건 좋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매출은 언제 나오냐, AI 매출은. 그 AI 매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려면 이 지금 이렇게 철근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러면 차량이 있고 여기 고객들이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수요가 끊긴다라는 거야. 고속도로 그만 좀 놓자. 우리 고속도로 만들었더니 차들이 하나도 안 다니네.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철로를 놨는데 기차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즉 여러분 AI 거품 만약에 이 철도에 위에 이 KTX가 안 다니고 그러면 우리 지금도 저 코레일 적자잖아요. 이 철로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KTX는 자체는 돈을 벌고 있죠. 그것처럼 철로가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 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AI 경제에서 서비스가 안 나오면 이건 거품론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뉴욕타임즈 한 기자가 노르웨이를 여행을 갔는데 AI를 통해서 여행을 갔어요. AI를 통해서. 마인드 트립이라고 해서 미드 트립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해줘 그러면은 일정까지 다 적어주고 저희 사는 거주지 해주면요 비행기 부킹까지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텔 예약, 식당 예약까지도 해주고 제가 선택한 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저의 칼렌더 앱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는 어디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즉 우리의 개인 여행을 가지만 누군가가 저희 스케줄을 다 짜주고 단체 여행처럼 저희 스케줄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걸 써서 한번 뉴욕타임즈 기자가 진짜 한번 내가 요걸로만 써서 노르웨이를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서 갔다 온 이것이 되게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앱들을 종합해서 즉 여행에 대한 정보와 호텔에 대한 정보와 숙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거의 부킹까지 예약까지 다 일괄적으로 AI가 해주는 이런 서비스 있으면 당연하게 지브루사가 이거 유료예요. 근데 저도 한번 여행 갈 때는 돈 낼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스케줄을 다 짜주고 예약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알아서 각종 사이트 들어가서 가장 저렴한 비행기 찾아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하고 있다. 네, 태동하고 있고 이 서비스가 2025년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번창하는가에 따라서 AI 거품론은 사라질 수 있고 근데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지어놨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지어놨는데 호남고속도로를 지어놨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더 짓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이때 수요가 주는 거고 이때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철근과 이 철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이 경제를 보셔야 될 때는 이 밸류 체인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업스트림 또 다운스트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이 순환 경제가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분명히 어디선가에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느껴지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이는 건 내가 쓰는 AI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내가 돈을 내는 서비스, AI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진짜로 이것이 AI 혁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생겼을 때 사실 스마트폰 앱이 없는 스마트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굳이 뭐 스마트폰 왜 써요? 그렇죠. 뭐 그냥 검색 정도 하나 된다고 해서 비싸기만 하고. 비싸고 사진기, 사용료에 내고 사진기 쓰고 조금 좋아지고 근데 피처폰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통화나 문자는. 근데 얼마나 지금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렇죠. 피처폰 네, 시대에 비해서 이러면서 경제가 만들어진 거고 기업들이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AI 거품이 꺼진지 안 꺼진다. 물론 주기적으로 거품이 일부 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랙엘이 진짜 6개월 연장됐다. 뭐 이러면 근데 이번에 그건 아닌 걸로 그건 확인된 아니죠. 거죠. 시장의 충격은 네. 크게 오죠.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자동차들이 막 경부속도로에서 막 다니기 시작하면 그럼 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지어야 되는 거고 또 호남과 또 저 부산을 연결하는 경상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또 지어야 되는 거고 충청도를 연결하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날았더니 경제가 좋아지더라. GDP가 성장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AI에 대해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GDP가 성장하더라. 궁극에는 이것까지 가져야
되는 거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MIT의 에이스 모글라는 교수는 이거 10년 걸릴 거니까 거품론 맞다. AI가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에이스 모글로 같은 시간이 MIT 오래 경제학과에서는 10년은 걸린다. 이런 서비스까지 다 차까지 다 나오려면 그런데 지금 너무 과열되면 중간중간에는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시각마다 다른 거죠.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26년 정도까지는 되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해서 저도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AI 에이전트. 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편성들을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또 요번은 가을에 요번에 스트로베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 AI가 챗GPT의 다음 버전 4.0의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훨씬 더 에이전트를 잘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고 환각작용도 대단히 대폭 줄인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누구든지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고 노동을 갖다가 자꾸 분업해서 보게 되는 시각들이 나타난다면 수많은 저는 앱들이 쏟아졌던 것처럼 이런 AI 서비스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 산업혁명은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칩 과잉 투자 얘기하면서 네. 사실 학습을 지금 우리가 많이 시키느라고 AI 칩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지. 이 모든 자료를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과잉 투자다. 이런 논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사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이제 스케일로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물론 데이터의 고갈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즉 두 배를 컴퓨팅 AI 칩을 즉 엔비디아의 H100을 두 배로 올리고 데이터를 두 배로 올리면 언어 모델 AI가 두 배로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깨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두 배 올리면은 AI의 능력이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요즘은 네 배 올려야 AI 능력이 두 배 증가합니다. 능력이 이미 너무 많이 좋아서 성장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네요. 일반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성,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더 많이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면 비용을 조금만 추가해도 생산은 더 많아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즉 한계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투자를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잉 투자를 해놓으면 그래서 과잉 투자의 위험이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 작다라고 지금 메타라 인들이 얘기한 건 우리 지금 언어 모델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미안하지만 이 법칙이 4배를 투자해야 과거에는 2배만 더 투자했어도 AI 칩을 갖고 있어도 퍼포먼스가 2배 증가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4배를 해줘야 얘가 겨우 2배 증가하는. 왜냐하면 이미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2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데이터도 부족하고 학습도 더욱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뭐 수천억에서 수조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대단히 학습을 한번 시키려면은 칩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필요. 그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내가 수학 점수 50점인데 50점에서 70점 올리려면 한 10시간 공부하면 되지만 70점에서 90점 올리려면은 30시간 공부해야 돼. 90점에서 100점은 뭐 100시간을 해도 맞습니다. 될지 안 될지. 그런 지금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더 학습이니까.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칩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2023년에서 2024년 200%씩 증가하던 이런 모습을 띠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는 120%, 130%씩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정상적인 물론 이것만 해도 훌륭한 기업이다.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기대치를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주식 투자하신다라면 이 펀다멘탈은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네. 젠슨 왕이 한 얘기 중에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컴퓨팅의 미래는 엄청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또 뭐 범용 컴퓨터가 아니고 accelerated computing이라고 해가지고 가속 컴퓨팅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 굉장히 힘줘야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컴퓨팅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전순왕이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렇게 기본이 좋아지면 그 후에 얹는 컴퓨팅에는 예를 들자면 요즘 물론 다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졌지만 요 정도의 우리의 데스크탑의 기능과 스마트폰의 기능으로도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고 기본 토대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 기본 토대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대의 페라리 가격에 이것들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 위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성능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능이 대단히 좋아지는 사회라는 거고, 그리고 과거와 같이 지금 이번에 스트로베리가 나오는 것처럼 GPT 것처럼 프로그램 기술도 과거에는 200명이 달려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50명만 달려들어도 똑같은 개발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클라나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할 수 있는 유럽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긴 개발자를 이번에 단계적으로 50%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벌써 25%를 줄였습니다. 개발자를 줄여도 AI를 통해서 훨씬 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는 동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컴퓨팅 기능들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다임 전체가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컴퓨팅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 네. 일단 현재 엔비디아 실적은 현재로서 뭐 괜찮아 보이는데 미래를 봤을 때 이 칩 수요가 계속돼야만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하는 건데 그 관건은 서비스가 실제로 나오느냐고. 그렇죠. 그래야지 고속도로를 더 지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26년쯤이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26년까지 못 나오면 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다. 심각한 상황이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빅테크들의 이 AI 칩 수요는 이제 국가들까지 소버린 AI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잉 네. 투자가. 그럼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펀다멘탈은 좋죠. 근데 이 펀다멘탈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올라간다고 해서, 근데 예를 들자면은 올해만 들어도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150% 올랐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뭐 은행의 이자율보다는 저는 높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가로 따지면 그렇다. 네, 근데 기업 자체의 성장세는 어때요? 네? 기업 자체의 성장세. 네, AI,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기업 AI. 성장세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1,200달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매출인 거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기업 가치가 이미 3조 달러가 넘잖아요.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그럼 저는 엔비디아의 물론 공격에 대해서 뭐 구글도 TPU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빅테크들도 이러다 보니까 메타도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있으면서 또는 AMD도 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왜 엔비디아만 돈 벌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어서 돈 벌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국의 레벨리온처럼 추론만 잘하는 뭐 이런 칩들 시장도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도 있지만 고속화도로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KTX도 있지만 경전철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지하철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시장들은 저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좀 좋아지는 것은 훨씬 더, 예를 들면 블랙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업데이트 H100 2년마다 하다가 이제 1년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면서 이 법 좋아지는 거고, 도로도 뭐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하고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도도 고속철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계속하면서 엔비디아는 저는 AI 시대는 저는 경제가 구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보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도.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펀다멘탈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지. 2배, 3배 계속 오른다. 이런 건 네,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불확실성에 대비하셔야죠. 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 박사님, 말씀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AI 시대는 온다. 젠슨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새로운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김이 보이고 있고, 그것의 핵심은 어쨌든 우리가 돈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생길 것인가인데, 그건 우리 곁에 지금 막 오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네. 철도가 KTX 경전철 같이 이렇게 발전했던 것처럼 네. AI도 우리 곁으로 점점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렇게 밝게 전망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안 그러면 2026년에 혹시 돈 내고 쓰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네. 그럼 거품은 붕괴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강정수 박사와 같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하면서 AI 시대 전망 나눠봤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